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고 이제 5장 볼게요. 네, 5장. 네, 남색지 5장 보면,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그 앞부분은 그냥 역사 사고 성격 관련된 내용이니까, 건너뛰고. 자, 요 앞부분에 보편론과 이제 그 다원론,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서로 이제 합쳐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와치라는 사람이죠, 와치. 이 가사.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볼게요. 308페이지. 자, 역사적 사고에 대한 와치의 견해에 주목된다. 이걸 이제 총체론이라고 하죠. 보통 총체론. 서로 이제 다원론과 그 다음에 일반론을 서로 합쳐 놓자. 그래서 총체론적이죠. 일반적 사고와 이게 보편론이죠. 예, 보편론하고 그 다음에 다원론을 배격하지 않고 서로 이제 결합을 시키자 이런 논리인데 와치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의식적인 논리적 사고와 상상 직관의 통해를 통한 영상적 사고 두 개가 있다. 논리적 사고와 영상적 사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식적 논리적 사고는 누구와 연결되냐면 삐아제의 사고력과 연결돼요. 그다음 영상적 사고는 상상 직관 창조성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 삐아제 사고와 관련되니까 논리적 사고는 여기 뭐 보편론에 입각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상적 사고는 다원론, 입각한 게 다원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영일론, 뒤에는 영고론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은 아동이든 성인이든 대부분 인지 과정은 이미지와 개념을 동시에 혼합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미지는 영상적, 그다음에 개념은 그 앞에 논리적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혼합하는 성격을 가지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질적인 사고는 합리적 사고와 영상적 사고 요소에 혼합된 결과다. 그래서 성인의 사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있다. 그래서 원래 사고라는 거는 두 가지 실제적인 거와 그 다음에 상상적 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상상적 사고는 이건 뭐 아까 이제 몇 번 했지만 연고론적 사고고 그냥 실제적 사고는 그냥 영일론적 사고죠. 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 뭐냐면 계속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모델이 상상적 사고와 실제적 사고를 배타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사업은 항상 상상적 사고라거나 아니면 실제 사고라는 것을 보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같이 이제 행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 제가 말 잘못했는데 요게 이제 같이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로 같이 행해지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는 두 사고를 결합을 했는데 대안 모델로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배타적인 게 잘못됐으니까 이게 이제 대안 모델로서 이제 한 게 뭐냐면 요 사고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가 발달되냐면 7살에서 8살까지는 요 사고가 발달됐어. 그래서 꿈, 백일몽, 상상, 연상, 창의성 이런 판단이 있는데 요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치는 그 당시 영상적 사고라고 하죠. 요거를 영상적 사고를 한다. 그래서 상상이나 직관을 토대로 한. 그 다음에 7살에서 8살 넘어가서 이제 좀 약간 9살 넘어가는 시기에 요게 이제 발달돼.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아까 아침에 얘기한 의식적인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판단이 되면 이제 최대 판단이 이제 판단력이 길러지는데 그리고 이제 이 두세 사고 방식이 한 게 판단력이야. 그래서 성인의 사고 방식은 아까 얘기했처럼 두 가지 사고 방식이 결합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있고요.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 쭉 밑에 있어요. 예. 읽어보면 이 모델에 따르면 역사적 사고는 초보적인 지각, 인지활동에서 출발한다. 초보적인 인지활동은 논리적 사고의 경로로서 단계별로 진행되고 그 다음 초보적인 지각활동은 또 연상적 사고로서 진행된다. 근데 먼저 연상적 사고가 앞이고 그 다음에 뒤에 논리적 사고가 그 다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상적 사고가 역사적 사고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상상적 계통의 사고, 연산적 사고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와치가 제시한 게 뭐냐면 총체론이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총체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영역 중립인지이론을 볼게요. 이건 이제 내용을 보면 거의 파란색 구성을 좀 덧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영역 중립인지론이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영역 중립인지론은 뭐고, 그 기본이 된 피아제 인지발달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피아제 인지발달론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냐면 동화, 조절, 평형 요 단계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연령 발달 단계. 그래서 이제 이건 따로 설명을 제가 아까 했지만 잠깐 언급했지만 각자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31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여기 316페이지는 주둔이 구체적 조작기가 뭐냐, 형식적 조작기가 뭐냐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역교도원 내용보다는 어디에 가깝냐면 교육학적 지식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오지 않을까. 그걸 건너뛰고 피아제 이론은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피아제 이론을 적용하는 피아제 필할리 모델이죠. 여기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제 필할리 모델은 그 뭐냐면 주장 요약기가 공통된 주장이 첫째, 그다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있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면 무조건 봐야 돼. 볼게요. 자,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공통적이에요. 자, 첫째는 피아제가 제시한 사고 발달 단계는 역사적 사고 발달 단계로 적용되는데 역시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단계에 거친다. 그래서 피아제 발달 단계가 적용된다. 두 번째로는 자, 역사적 사고의 발달 단계를 특정 연령과 연결 짓는 것에 대해 일부 비판적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피아제 이론을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물론 일부 이제 거기 받아들이는 사람이 특정 연령과 꼭 이렇게 연결시킨 것에서 비판적 관점도 있지만 전반적 피아제 이론이 연령 단계를 따라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돼요. 셋째로 역사적 사고는 각각의 단계가 점진적 발달의 일부로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지속적인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형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평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적인 누적이 아니라 질적 전환을 의미한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파라다임적 변화 있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인적 변화를 얘기한다. 파라다임, 예, 파라다임적 변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질적 전환, 예, 양적 누적이 아니라. 자, 네 번째로는 역사적 사고의 발달은 다른 교과로 되는. 이건 이제 연령 지체이죠.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16세 이전의 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대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때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 아동들은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고 분석하는데 변화, 발전, 원인, 증거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왜냐면 변화, 발전, 원인, 증거라는 것은 구체적 개념이 아니죠. 이거 뭐죠? 추상적 개념이죠. 추상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개념들에게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은 형식적 조작기야.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가서나 가능한 거죠. 우리 나이대로 기준으로 하면. 그래서 역사적 사고에 대한 가설 세우고 검증하지 못하고 특수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는 역사적 문제를 사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첫째부터 해서 넷째까지는 필갈리 공통된 내용이에요. 피아제 필갈리 내용에. 그래서 요거 이제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의 역사 연구에 기여할 점 등등인데, 요거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그냥 가치론적 차원의 역사 교육을 실증적 계상적으로 했다. 아까 예전에는 역사적 사고가 어떻고, 어쩌고, 근데 검증을 안 해봤거든. 팩트체크를 안 했어. 근데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팩트체크를 한 거야. 이걸 또 그걸 통해서 개량화 시켰죠. 물론,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좀 비판적인 견해가 많아요. 그렇지만, 불수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또 받아들였죠. 그거는. 자, 그 다음 피해론을 보세요. 피해론은 크게 이제 뭐냐면 구조와 기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뒤에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구조와 기재. 그 다음에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기술과 저 앞부분에 기재와 구제는 각자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도 안 나왔고, 제 생각에는
제가 딱 읽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참, 쓸 때 요약을 할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요약했다는 그 생각이 들어. 앞만 읽어봐도 좀 억지 같은 주장을 하더라고,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아. 그래갖고, 요거는 그냥 같이 읽어보시고, 시험에 이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기술적 사고와 설명적 사고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필은 아이디어를 역사에 활용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아이디어를 형성함으로써 경험하는 조직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성 위주의 아이디어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이제 기술적 사고고, 여기가 그 다음에 가능성 위주의 사고는 당연히 다른 하나는 설명적 사고를 얘기하겠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기술적 사고, 설명적 사고고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사고는 이제 예전에 이제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여기는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제 기술의 정의가 나와요. 이건 이제 파란 책 할 때도 읽어봤죠? 예, 사전에 독자적 획득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참조하지 못한 것으로서 사건을 관련시킨 것을 불가하나 형상의 일부만 포함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단순히 기술하는 거. 예컨대 우리가 자동차 기어 원소를 얘기할 때 기계적 원리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의 연속을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 근데 거꾸로 만약에 손과 발의 연속 동작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상적 계열인 기계적 원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역사를 한번 들었을 또 시트의 등장을 언급할 때 단순히 1920년대 후반과 30년대 사건들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형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폐해졌다.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기술이라고 하죠. 자, 설명은 이제 정의가, 이 설명은 정의도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야. 상상력과 어떤 형상과 세부적인 것들과 관련된 독립적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거. 예컨대 기어 분석을 이야기할 때, 이 기계 이점과 속도의 비유나 아이디어,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한 거나, 그 다음에 시트러가 등장을 얘기할 때 동시대적인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사회를 서술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 심리적 요인을 가지고 서술하거나. 그러니까 여기 안에 뭔가 참고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일반화, 기존의 경험, 등등등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플러스 알파가 더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설명이 된다는 거야. 설명적 사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러면 쭉 읽어보면, 자, 이때 기계의 이점과 속도의 비율 혹은 사회 국가적 국제사회 혹은 개인의 심리 요인 같은 아이디어는 가능성의 가설로 취급된다. 그래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아이디어 테스트 자료를 연관시켜 가정은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설, 그 다음에 등등등을 받아들일 때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건 쳐내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설명해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설명에 또 예를 또 많이 들었어요. 친절하게. 자, 한 관찰자가 낯선 행성에 접근해 문물 교환을 하고 종이나 금속 조각을 교환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상을 가져가는 경우다. 자, 이런 상황에서 관찰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걸 잘 예언할 수 있을 거지만 만약 그가 화폐 가치, 교육에 관한 아이디어를 불러낼 수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건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피는 말한다. 그래서 즉 종이나 금속 조각을 주고 물건을 가져간다는 형상적으로 파악하는 건 기술이고 화폐 개념을 도입하는 상품의 교육 상태를 설명해 나간다. 근데 몇 번이 피를 변해봤는데 앞에 구조와 기재에 관련 것도 있고 이것도 좀 약간 예를 들려고 했는데 얘가 더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종이와 금속 조각을 교환하는 거 이걸 기술이라고 하고 그냥 화폐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서로 교육하는 것을 설명해 놓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요거보다는 저 무슨 행성 얘기보다는 역사적 사례를 듣는 게 더 낫겠어. 제 생각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르테스나 피사르 같은 에스파냐 식민지 정복자들이 남미에 와서 먼저 찾는 게 뭘까요? 금과 은이죠. 예. 그 금, 은을 찾아. 근데 그 원주민들은 금과 은이 깔렸어. 그래갖고, 근데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보드카나 아니면 럼주 같은 술이야.
그 넘주를 한 명 주면 뭐냐면 근과 은을 가득 차져서 주는 거야. 서로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넘주를 줬더니 근과 은을 교환해 줬다. 이거는 이제 설명이겠어요, 기술이겠어요? 기술이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냐면 이제 좀 원주민들이 이제 뭐냐면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넘주하고 그 다음에 근과 은이 등가성이 안 맞는 걸 알게 된 거야. 자기 손해 본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근과 은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 그 돈을 달고 돈을 주고 돈을 이제 줄 때 다른 물건과 비교해 가지고 근과 은은 더 비싸니까 넘주보다 더 비싸니까 넘주 가격에 20배는 더 줘야 된다. 설명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이게 뭐가 되겠죠? 이건 화폐적 가치나 가치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화폐나 이런 것들은 뭐야?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기술과 설명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기 단락을 보면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기술적 사고하고 이제 설명적 사고의 특징을 쭉 얘기하고 있죠. 자, 기술적 사고는 사건이나 형상의 각 부분들 서로 연관시키긴 하지만 직접적인 내용이나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기납적 방법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만 하는 거야. 기납이라는 거는 반면에 설명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 개념 일반을 도입하고 그것이 사회에 어떻게 나중에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역적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가설적 사고죠. 예. 그래서 가설적 사고, 가설하고 이걸 구체적인 사실에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설적 사고는 뭐냐면 가설에 안 맞을 경우, 구체적 사실에 안 맞으면 폐기 처분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구체 설명적 사고는 질문 방식 있죠. 이거 좀 외워두세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개념적 기초가 무엇인가? 그게 얘가 무엇인가? 그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되게 좀 나중에 13세, 15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나이를 따지면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필은 설명적 사고를 이제 더해서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했다. 요것도 단계가 나오니까 나올 수가 있어. 항상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 외워두셔야 되고 이렇게 그 과정에서 1, 2, 3, 4, 5 이런 것도 나오면 그리고 그게 기출 주제와 관련됐으면 외워두셔야 돼요. 자, 설명자의 문제 과정을 이제 보면 자 먼저 상상을 하는 거야. 설명의 상상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상 중에 이제 나중에 그랬지만 이걸 이제 작업가설이라는 게 있죠. 작업가설. 작업가설은 뭐냐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가설들을 말해요. 아니요. 말 잘못했네. 작업가설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고 여러 가지 가설들 떠오르죠. 내가 말 잘못했네요. 예.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죠. 이게 이제 작업가설이야.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막 가설 여러 가지 했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다. 그럼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중에 프랑스 대혁명 원인 중에 뭘 선택할 거냐. 예를 들어 나는 앙시옹 레짐 구제도 모순이 좋겠다. 작업가서 선택했으면 두 번째야. 그래서 학습 중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선택을 한다. 그래도 나는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을 가지고 설명할 때 앙시옹 레짐 가지고 설명했다. 두 번째죠. 그리고 나머지 원치 않은 대안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앙시옹 레짐 외에 계몽사상 영향 제거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 파탄 이것도 제거하고 당장 제거해. 그리고 문제와 자료와 관련된 가설로부터 이제 영역과 추론이죠. 그래서 앙시앙 레짐이 왜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는가를 계속 추론하는 단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단계를 상상하는 거.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를 배제하고 그 선택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랑스 혁명 영역 추론하는 단계. 자, 요거를 이제 설명자의 문제 해결 과정. 예, 외워두세요. 제 생각엔 나올 수 있어. 예. 근데 이렇게 대안적 제거나 영역 추론을 할 때는
어릴 때 못한다는 거예요. 청소년 후반기 때 나타난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있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학생은 안정된 상태의 모든 요소를 알고 있어야 되고 다른 아이디어가 준비되는데 그 시기는 청소년 중기다. 그러니까 청소년 중기 이후부터 후반기 때, 그러니까 중기에서 후반기 때부터 조금씩 보여서 이제 나타난다. 후반기 때 정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실제 역사 속에서는 기술과 설명 개념이 앞에서 소수상으로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건 필도 마찬가지 이해돼. 왜냐면 우리가 어떤 필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어떤 개념을 제시할 때 그 꼭 이게 맞는다고 제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사람들 이해시키고 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도식화 시켜야 되거든요. 필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필이 이제 실제로 사고할 때는 기술적 사고하고 설명적 사고가 이렇게 딱 도식화 시켜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시기에는 기술적 사고가 많고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나갈 때는 설명적 사고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갑자기 설명 기술적 사고가 없어지고 설명적 사고가 있고 근데 초등학교 때 설명적 사고가 없고 기술적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경향성을. 예. 그래서 이제 이 필은 그 내용을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향성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가 기술과 설명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학교에서 역사나 테스트 자료가 포함된 모든 학습을 논의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밝힌다. 그리고 기술과 설명을 구분하는 것은 학생 역사적 사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역사 학습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좀 이게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딱 끊어서 디지털 방식,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또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술과 설명 이렇게 구분을 한 거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인정한 것처럼 이렇게 그 개념 설정 구분 기준이 꼭 뭐냐면 절대적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소호합돼 있지만 호합됐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역사 사고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화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렘을 넘어가죠. 할렘. 할렘은 이제 아까 얘기한 처럼 이제 여기 실험 연구를 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연령 지체,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식적 사고가 역사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앞에 언급한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전조작도 사고는 이건 볼 필요 없겠죠, 우리가. 나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넘어갈 필요 없고, 자, 여기에서 이제 형식적 이게 이제 없네요. 파란색이 없는데 여기 있어요. 이거 외워두셔야 돼.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하고 네 가지를 얘기하고 있냐 보면 자, 역사에서 형식적 조작 단계가 다른 교과보다 늦게 나타난 이유.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연령 지체만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이유는 설명 안 하고 있죠. 근데 남색적인 거 설명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에여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그쵸? 또한 과거는 증거를 기반으로 재생된 것이 내 학생 어려운 과정이다. 예. 그래서 과거의 일이고 증거를 기반했는데 그런 건 학생들 어려운 과정이다. 왜 어렵냐? 학생들 입장 올 때는 증거가 지금 남아있는 역사 증거가 완벽한 게 아니죠. 되게 불완전한 거잖아. 사료 많이 빠졌고 그 남아있는 사료조차도 상당히 그 사료를 남긴 사람에 입각해서 왜곡됐어. 승자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이걸 또 다 파악해야 돼. 근데 또 거기에 이제 도덕적 인연 갈등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초중등학생들이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에서 다루는 과거 인간 행위가 아동의 직접적인 경험과 세계와 멀리 떨어질 뿐 아니라 성인조차도 당할 수 있는 추론과 도덕적 갈등이 있다. 그 역사적.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과거 가치에서는 맞아 떨어져도 지금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재생되는 어려운 과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역사적 자료가 불완전하고 왜곡하고 그 다음에 예전의 가치 기준과 지금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 이런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역사적 사건 시간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과와 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역사적 그 사건 안에는 시간의 범위가 있는데 그는 학생의 이해 범위가 넘어서는 수준이 되게 많아요. 학생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살았겠어? 얘들이 20년? 20년도 못 살았죠. 초등학생은 10살, 10년, 11년. 그 다음 중학교는 15, 16. 그런 애들이
뭐 100년, 200년, 1000년 이런 단위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야. 얘네들 삶의 경험에서 너무 넘어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냐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이해야. 그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고요. 자, 그래서 필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시간 범위가 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 너무 초과하기 때문에 시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학생들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구체적일 수도 있다고 좋다고 구체적일 수도 있다고 좋다고 이제 지적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시간 간격을 메워야 되고 그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해야지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자, 세 번째는 역사적 개념은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아주 추상적인 어휘로 표현되기 때문에 학생들 이 과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 능력이 발달되기 이전에 관련 사물들이 직접 접촉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뭔가 알 수 있는데 학생이 역사 용어를 파악하기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중학교에 이제 요번 작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에 한 14년 있다가 중학교에 한번 갔어. 그래갖고 이제 그 뭐뭐 의정부에 뭐뭐 중학교 갔는데 제가 이제 약간 있네. 애들이 그 일단은 이제 뭘 설명을 하려는데 개념은 몰라. 어휘를 몰라. 얘네들은 이제 시험 볼 때 완전히 그걸 그 중학교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거기에 영어 스펠링 틀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얘기, 뭐라고 썼냐면 영성사를 중국에 파견했다. 근데, 그 교과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영성사를 청나라에 파견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중국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야, 애들이. 중국이 그 당시 청년이 있었냐.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이 뭐냐. 나 이제 황당했어. 중국이 뭐냐고. 그 말 자체. 그래서 내가 설명했지.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 중화인민공화국부터 시작해갖고, 그 밑에, 상주시대까지 해서 범칭이다. 중국의 범위는 이렇다. 막 설명. 그러니까 얘들이 이거는 그 역사 용어를 뭔데, 역사 사실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국어야. 그걸 모르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런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뭐 추상적인 언어를 떠들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셋째가 그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역사학습에서 이제 관련된 증거는 성인의 활동에서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은 자신의 경험 내에서 자료를 다룰 수 있을 뿐인데 성인의 활동에 재구성할 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데 더 나아가 성인의 활동도 기본을 하는데 왜냐면 역사적인 성인들이잖아. 근데 그 성인도 지금의 성인도 아니고 과거의 성인이야. 그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래서 유자강이라는 사람 아시죠?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그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서울 출신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많은 천대를 받았지만 이제 나중에 성종이나 연산군 때 뭐 아부를 잘하든 고발을 잘해갖고 이제 정치에서 성장했는데 당연히 사람들 얘 안 좋게 생각했죠. 예.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종직이 이제 그 이제 고향 어디 이제 그 시골 험가문 내려왔는데 유자강이 쓴 헌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강이 헌판을 보고 이 새끼 안 되겠다. 벌써 평상시에 보려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헌판을 막 내리게 한 다음에 부셔가지고 불을 질러버린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김종직은 시골 원님 정도 됐고 그 유자강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삼정승에 들 만큼 버슬이 높았어요. 근데 감히 그 짓을 한 거야. 근데 유자강이 끽소리 못했어. 왜냐, 이 사람 사림에 거두고 집안도 좋고 자기는 집안도 별로 안 좋거든. 버슬만 높을 뿐이지. 그리고 나서 그 김종직이 죽는다니까 김종직의 집에 가갖고 3일 동안 울고 그 다음에 장사까지 지낸다 했단 말이야.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근데 또 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사화를 일으켰어요. 예. 그 무사를 일으켰잖아요. 김종직 제가 찾아가서 김일성 죽여버리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한테. 앞에서는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초상 장례까지 다 치렀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연산군 때 그 사안을 켜? 근데 우리는 이해를 하죠. 왜? 많이 당해봤잖아. 교장이나 교감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많이 당해봤죠? 이해가 돼. 근데 애들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삶의 경험이 미쳐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리해보면, 왜 연령지체가 일어나냐? 자, 역사적 사고의 대상이 과거여서 직접 경험할 수 없고, 과거의 증거는 기반으로 재상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일어났다. 그리고 가치 문제도 같이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시간 개념이 있다. 그래서 다른 개념을 결과로 넣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사적 개념, 언어 능력이 없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는, 이 학습된 경험, 증거가 성인 활동이기 때문에 애들이 자신의 경험 세계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거도 이제 현재 성인이 아니라 과거 성인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 네 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 애호가 쓰셔야 돼요.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 이 부분이. 그러면, 삐아제 필달린 모델에서 그 당시 형식적 조작 능력을 제일 기를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유추예요, 유추. 예, 유추는 그 앞부분하고 이제 겹치는데, 그 유추는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거 연결시켜갖고 역사적 사고를 돕는 과정이다. 그래서 요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추 부분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시켜서. 다만 여기에서는 이제 삐아제 필달린 모델에서 형식적 조작기를 잘 뭐냐면 훈련시킬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유추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그 앞부분에 유추와 관련돼 갖고만 얘기를 해보시면, 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역사의식 유형과 발달을 볼게요. 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삐아제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잘못 생각이 뭐냐면, 사이트라는 인물 있죠. 사이트라는 인물을 삐아제 필달린 모델에 영향을 받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몇 년대 사람이면 195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가 하려면 몇 년대 사람이면 1960년, 1970년대 영국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이토가 필할렘보다 더 선배야. 이 사람이 먼저 제시한 거야. 일본에서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사이토의 연구가 그 뒤에 일본 학계에 영향을 줘서 그 후속 연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성과를 또 누가 받아들였냐면 우리 학교에서 받아들여갖고 7차 교육과정 환경학대법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요건 이제 맥락이 있어요. 근데 뭐 후속 연구까지 우리는 알 필요 없고 그 사이트 연구 결과만 좀 보면 되죠. 그 앞부분에 잠깐 설명했지만 여기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역사의식이라고 얘기할 때 역사의식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추상적이죠. 되게 다의적이야.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존재의식, 자아의식 등등 있는데 우리는 역사교의 역사의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상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 사고력이 어떻게 발달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이토라는 사람이 1950년대 초반에 삐아제 인지발달론을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이제 그러니까 이때 역사의식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생각한 역사의식이에요. 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가 어떻게 발달된가, 그걸 이제, 뭐냐면 발달 원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심리적 유형에 맞춰가지고 했죠.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속 상위의식, 변처의식, 그 다음에 역사적 인가의식, 뭐 시대구조의식, 역사적 발달, 예우라고 했죠. 근데 여기 상위인한데, 상위는 이제 지금과 옛것이 서로 다른가를 아는 거. 근데 의자로 돼 있고 또 다른 이자에서 이자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 상이나 상위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외워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뭐냐면 예문이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각자 보세요. 이 예문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사이토 연구가 있는데 사이토 연구는 예전에 발달 단계 이제 단계수학으로 나왔어요. 단계수학으로 나온 거는 이제 나올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사이토 연구의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 이 문제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역사의식을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했다. 파악하여 학생들의 현재 발달 수준의 연령 발달 단계 경향을 기술하는 데 그쳤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정학적인 측면, 그러니까 현상을 기술만 했어, 쭉. 근데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지 원인이나 동력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 그래서 여기 밑에 있죠. 특히 그의 연구는 발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 동력, 조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정태적 고정적으로 파악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역사의식과 역사사고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는 그 이제 다른 책에 보면 물론 이게 애매해요. 역사적 의식이 뭐고 역사사고가 뭐는데 엄밀히만 구분이 돼야 된다.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가 학계에서는 상보적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의식, 역사적 그 의식이 발달하면서 그에 맞는 역사적 사고력도 뭐예요? 같이 발달한 거죠. 제일 낮은 단계가 연대기적 사고력, 그 다음에 탐구력,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이 역사의식이 제일 높을 때가 뭐죠? 역사적 상상력이에요. 그쵸? 역사적 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은 좀 뭐냐면 다른 내용이에요. 그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상보적이지만 개념적으로 다르다. 근데 역사 의식이 뭐고 역사적 사고 이게 뭐냐는 아직까지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 왜? 학자 간에 계속 논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의식이 뭐고 역사 사고까지 알 필요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는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역사 의식과 역사적 사고는 뭐냐면 상보적이지만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거다. 근데 이 역사 의식과 역사 사고를 구분하지 않은 채 정의와 같이 사용했다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쓰시면 되죠. 역사의식과 역사에서 구분하지 못한 채 정형하여 병렬적으로 사용했으며 양자의 관계 어느 한쪽에 이행이나 발달 좋고 고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쯤에 이렇게 상보적인데 역사의식이 발달될수록 제일 낮은 단계 연대기적 사고력. 이게 그 다음이고 탐구적 사고력. 그 다음에 역사적 판단력. 이런 것들 상관관계를 연관관계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적 구분하지 못했고 이 역사의식과 역사 사고력이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 자, 실제 교육활동에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역사적 인과관계, 시대구조, 발전, 법칙적 인식에 관련된 논리적 추상적 문제에 대한 접근을. 그러니까 이 사안의 문제점이 뭐냐면, 형상적인 것들만 하고 뭐냐면 역사적 어떤 시대구조나 발전, 법칙적 인식을 어떻게 해서 육성하는 교수학습 과정이 없어. 교수학습 과정이. 물론 다른 책에서는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는 교수학습 방법이 없어요. 교수학습 과정이. 그래서 이런 교육 활동에서 이런 그 논리 추상적인 방법을 접근했지만 그걸 양성할 수 있는 구체의 방법, 유용한 방법을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정태적 고정적 파악해갖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는 심의나 조건, 발달 과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를 구분하지 않았고 서로 간의 역사의식과 양자의 관계가 상보적 관계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교육 과정에서 추상적인 개념들만 제시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교육 활동에 적용할 거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거 외워두세요. 나올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 사이트의 연구 방법이 이제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 외 후속 연구들인데 이것까지는 다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이트 연구 광고만 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사이트의 아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예. 쭉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 피아제 이론을 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시게데이. 예. 그래서 이 시게데이 이제 피아제 조작적 분류. 조작적 분류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예요? 구체적 조작.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이죠. 자, 조작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은 개념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교육학에 배웠을 거야. 조작은 어떤 다양한 형상들을 하나 묶어서 개념화 시키는 거죠. 이게 조작이에요. 개념화가 조작인데 자, 이 개념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이 개념화를 눈에 보이는 것들만 개념화 시킨 건 뭐예요? 이 구체적 조작인 상태고 형식적 조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을 개념화시키는 거야. 어느 게 더 발달된 개념이겠어요? 당연히 구체적 형식적 조작이겠죠. 그래서 이런 조작적 분류를 특징을 가지고 이제 역사 교육에 애들 이제 연구하는데 도입한 게 누구냐면 시계야. 예. 자, 시계는 보면 형식에 따라서 이 시계 이론은 시험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번 나올 것 같아. 왜냐면
딱딱 떨어져. 제가 딱 그 형성평가 문제 냈는데, 너무 문제 내기 쉬워요. 채점하기 편하고. 그런 데는 꼭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봐둬야 돼요. 자, 시계대 형식에 따라서 이제 기술적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관계적 맥락적 방법. 그 다음에 유목적 추론적 방법이 있어요. 예. 자, 일단 기술적 방법에 된 정의가 나오죠, 여기. 사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분류하는 거죠. 일단 기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도 분류하고, 관계적 맥락적 방법은 사문의 기능적 관련성과 관련돼서 분류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과 마차가 있으면 뭐냐면 이걸 묶은 것을 같이 묶은 것은 말과 마차가 또 같은 부류에서 묶는 거야? 그게 아니죠. 마차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말이 있어야 되잖아.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칠판하고 그 다음에 분필이 있으면 같이 묶었어. 이건 칠판과 분필이 같아서 묶은 거야? 같은 이유가? 아니죠. 칠판이 있으면 당연히 쓰는 뭐가 있어야 돼? 분필이 있어야 되잖아. 이걸 묶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기능적이고 상호 관련성 있게 묶는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가 유목적인 추론적 방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묶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사과를 과일로 묶고, 과일한 범주로 묶고, 말을 동물이라고 범주로 묶죠. 이런 것들은 그 사과 개별적인 속성들을 속에서 공통된 요소들을 뽑아서 묶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게 추상이라고 하죠. 추상. 원래 추상이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 공통点뽑아내는 거야. 이걸 추상이라고 해요. 예, 추상. 그래서 추상적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지만 실제 추상이라는 건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 방법, 그 다음에 관계적 맥락적 방법, 유목적 추론적 방법. 이 명칭들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의, 어떤 것들 이제 문제 던졌을 때 이걸 이제 찾아내는 것도 요거에 속하겠죠. 자, 보면 이제 이걸 이제 아동이 이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연령이 높을수록 관계적 맥락적 방법을 덜 사용하고, 그 다음 기술적 방법이나 유목적 추론 방법을 사용한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관계적 맥락적 방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 그래갖고 이제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좌우되거든요. 관계적 맥락적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커가면서 좀 뭐냐면 이제 할 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 속성을 바탕으로 한 거야. 외형적이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면적 보이는 안 보이는 그 내용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이제 자유를 다루는 능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시기에 따른 사회적 사건에 대한 또 아동의 세 단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류를 또 했지만 또 시기에 대한 이동이 두 번째 이동이 나오죠.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 이것도 딱 단계가 있어. 자, 여기에서 다중 개념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다중 분류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아는 단계. 그 다음에 한 가지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사례를 조합하거나 재조합하는 걸 다중 분류한다. 요게 이제 다중 분류예요. 세 가지 분류 중에. 예. 그래서 이제 한번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사례가 여러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단계. 이게 뭐냐면, 자, 프랑스 혁명을 이제 보죠. 자, 프랑스 혁명을 일단 시민혁명적 성격도 갖고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인 어떤 혁명의 성격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민족주의 혁명도 있고 등등 여러 뭐냐면 속성을 같이 갖고 있죠. 이걸 이제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면 한 가지 속성을 바탕으로 해갖고 뭐냐면 분류한 단계. 자, 예를 들어 이제 자유주의라는 속성을 가지고 여러 사건을 묶어낼 수 있죠. 프랑스 혁명도 묶어낼 수 있고 7월 혁명도 묶어낼 수 있고 2월 혁명도 묶어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을 토대로 분류하는 단계. 자, 두 가지 이상의 속성은 이제 보면 자, 예를 들어 이제 요걸 이제 보면 미국의 독립전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죠. 네,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을 이제 뭐냐면 일종의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왕조 전쟁의 세력 분영의 원칙에 따라서 분류된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 자유주의라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에서만 분류하는 거 아니라 그 당시 국제관계라든지 대외관계라든지 이렇게 다른 유목과 관련돼 갖고 분류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유목은 뭐냐면 프랑스의 이념적인 측면만 분류하는 거죠. 여러 가지 속성.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유목 분류 있죠. 그래서 뭐 국제관계, 그 다음에 그 자유주의, 민족주의 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당시 대외관계 이런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뭐냐면 개념 속에서 분류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중분류라고요. 예. 그래서 이 다중분류한 능력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건 추상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다중분류를 통해서 사물이나 형상들의 다양한 게 인식할 수 있으면 그 속성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중분류를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하는 교육적 효과를 써가면 뭘 쓰셔야겠어요? 예. 여기는 사물이나 형상들 사이의 다양한 걸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다중분류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 다중분류기 어떤 필수적인 존재 조건인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다중분류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효용성. 외워두셔야겠죠.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아. 시계대 이동 중에 다중분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시간 개념이나 또 이 사람 또 되게 많이 제시했네.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그 시계대 인원은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뭐냐면 그 역사적 사고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시간 개념 발달도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계에 제시한 게 아니라 그 발달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개념 보면 연대 개념, 시대 개념인데 요거까지는 제가 좀 약간 시간 관계상 건너뛸게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제 그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풀어가면서 암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을 못 해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진 부분들은 예전에도 많이 했지만 형성평가 문제에서 메꿔가면서 좀 공부를 해두세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삐어지 이제 PLR 모델 이렇게 해갖고 적용하는 영역 중립 이론을 해서 이제 한번 얘기했고, 자, 영역 고유인지 이론을 좀 볼게요. 자, 이 영역 고유인지 이론에서 이제 그 부분은 아까 이제 파란 책에 언급했던 문제들은 좀 약간 다 뺄게요. 어차피 겹치니까요. 그 앞부분에 영역 고유인지 이론의 이제 특징 같은 거 좀 있고, 그 다음에 모델 비판에서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비판은 뭐냐면, 이게 없는 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건너뛰었네. 네. 여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게, 삐아제 이론을 적용한 역사 사고의 연구에서 연구과제나 방법적인 측면이 많은 비판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할렘의 연구에서는 사용한 자료가 시기상 너무 동떨어져 있는 별개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역사와 관련이 없고, 너무 짧아서, 그 시대에 알고 있지 못한 학생들의 질문에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들 배우는 내용보다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그거 너무 짧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네, 타당성.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연구 성과가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의문 제기는 삐아제 그 할렘의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단락 부분인데 307페이지. 자, 삐아제 단계 개념을 적용한 문제도 비판을 받았다. 단계 설정이 유용성을 가지려면 각 단계에 속하는 대부분 아동들이 하는 행동 사이에 상당히 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같은 인지 양식을 가지고 있는 과제를 동일 아동에게 부과했을 때 이 과제를 따른 성취 연령의 차이가 나타난다. 삐아제 이를 수평적 지체라고 한다. 자, 수평적 지체라는 개념 꼭 외워두셔야죠. 그 앞부분 뭐였어요? 이걸 같은 인지 양식을 가진 과제를 동일 아동에게 부과했을 때 과제에 따라 성취 연령의 차이가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 과제를 동일 아동이죠. 동일 아동. 그리고 그 과제 성취 연령의 차이가 있다. 요걸 이해하시려면 뭘 봐야 되냐? 검은책을 봐야 돼. 그 김한종 씨가 쓴 그 검은책에 보면 수평적 직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예가 있는데 이 예가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 수평적 지체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라는 얘가 있어. 철수는 동일하동이죠? 같은 하동이야. 근데 철수를 보면 어떤 얘는 이제 철수는 보면 국어와 사회는 잘해. 근데 수학하고 과학은 못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철수라는 얘가 이제 뭐냐면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제 중학생인데 국어 사회는 거의 뭐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해요. 그럼 수학과 과학도 다시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해야 될 거냐? 그 이동에서. 근데 이건 뭐냐면 형식 조작기가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야. 그러니까 동일 아동에게 부과될 때 가제에 대한 성취 요령이 국어와 사회와 수학과 과학이 다르단 말이야.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아제는 수평적 지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 개념을 이해하려면 거문책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단계상의 통합성이 너무 없어. 그 연령사의 변수. 그래서 이 피아 수평적 지체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뭐냐면 그 전조작기, 구체조작기, 형식조작기 있으면 뭐 100%는 아니어도 90%의 그런 얘들이 이제 성향을 보이는 얘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개인 간에도 틀리고 개인 내부에도 틀려. 그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하게 개념의 유의미한 어떤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단계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평적 지체에 대해서 이제 그 개념에 대해서 너무 벌어졌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그 사례들이 뭐냐면 많고 그 차이가 한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공통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차이가 개인 내부에서 차이가 있고 개인 외부의 차이가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비판해요. 수평적 지체는 한두 가지다. 소수 견해에 불과하다. 소수 애들 그런 것들에 불과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많다는 그 사례가. 자, 그래서 이제 수평적 지체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 이제 여기 보면 형식적 조작 입장에서 역사적인 문제점도 지적됐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 역사 자료를 달 때 이제 뭐냐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뭐는 제대로 통제가 안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에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있는데 여기 네 번째 보면 자, 역사적 발전, 다음 장 넘어가세요. 예. 자, 역사적 발전이나 개념에 대한 학생들 이해를 연구하는 결과에서 차이가 보인다. 역사적 개념은 구체적 조작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통적 강의 시대를 통해서도 발달된다. 특히 실험 집단에서 현재 발달을 보였다. 중등학교 애들은 형식적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작에 의해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그래서 중등학교와 전문적인 역사가들의 차이는 형식 조작에 의해 사고하는 여부가 아니라 다만 형식적 조작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느냐 못하느냐였다는 것이 피아제 이론과 합치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중등학생 애들이 형식적 조작을 통해서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구체적 조작 안에서도 인과관계를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중등학생과 전문 역사의 차이는 형식 조작에 의해 사고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다만 형식 조작을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설명은 좀 필요한데 여기에서 중등학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그 정도 학생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란책에 보면 중등학생 때부터 형식적 조작기가 이제 가능하다고 했지만 중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형식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가 혼돈돼 있어. 왔다 갔다 해. 확립된 거는 이제 중학교 3학년, 그 다음에 4학년, 5학년, 고등학교 이렇게 1학년, 2학년 이런 거 해야지 완벽하는데 그때 이 중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1, 2학년 정도 학생들인데 이때 이제 얘들은 구체적 조작기와 현실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형식적 조작기를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면 형식적 조작기 통해서만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 보면 형식 조작뿐만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 안에서도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등학생,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전문적 역사가 차이점은 뭐냐면 형식 조작에 위한 사고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애들이 이제 형식적 조작에 대한 사고가 아니라 다음에 형식적 조작을 성공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으로 역사를 피해. 그러니까 형식 조작의 사고를 하느냐 유부가 아니라 이것을 형식 조작을 할 때 인과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동학생들은 형식적 조작기를 통해서 아니라 구체적 조작기로 인과관계 파악할 수 있는데 전문적 역사가들은 어디를 통해서만 하는 거죠? 형식 조작만 통해서 인과관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어렵지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서 이제 쭉 있는데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그 삐아제의 이제 역사적 사고 영역적 특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뭘 이제 보냐면 인증적 사고를 볼게요. 인증적 사고. 네. 자, 인증적 사고는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이게 몇 페이지야? 343페이지. 자, 인증적 사고를 이제 하기 전에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짚고 넘어요. 1071페이지 펴보세요. (1071페이지) 보면 이게 71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좀 뒤에 갔네. 1073페이지. 아까 지금 했네, 이걸? 했네요. 그럼 곧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안 한 줄 알았어. 아까 지금 깜빡하고 했네, 보니까. 네. 자, 인증적 사고는 영역 중립 인원의 어떤 반론으로서 제기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인증적 사고가 이제 강하다고 했는데, 자, 원래 인증적 사고는 그 퍼스라는 사람이 제시했어. 퍼스. 이 퍼스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과학 철학자야. 호프나 햄필처럼 과학 철학자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가설적 추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죠. 이 가설적 추론은 뭐라고 또 얘기하면 기추라고 해요. 기추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퍼스의 이론을 이제 역사학에 적용한 사람이 뭐냐면 피스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가설적 추론에다가 뭘 플러스 시켰어요? 기납적 추론을 플러스 시켰죠. 그래서 이제 인증적 사고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걸 실험 연구한 사람이 누구죠? 부스죠. 이렇게 부스가 정리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파란 책에는 필스하고 부스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인증적 사고를 한 이 퍼스의 가설적 추론이 뭐냐? 이걸 기추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추론하는 방법을 이제 좀 얘기할게요. 추론을 보면 그게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있어. 이건 알아. 영역적 추론은 뭐예요? 전제가 있으면, 전제나 가설 이론이 있으면 이걸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거죠. 이건 알고. 기납적 추론은 뭐죠? 구체적 사실이 있으면 이 구체적 사실 통해서 뭘 끌어내는 거예요? 예? 이론이나 법칙을 끌어내는 거죠. 그 얘가 이제 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보는 가설적 추론은 뭐냐?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주로 지구가 이게 많이 쓰니까 천문학. 이건 뭐냐면, 자, 앞에 있는 기납적 추론과 영역적 추론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에서 한정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어. 저기 그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위성이 있어요. 목성인가 제 토성에 유로파인데, 이 유로파는 유라파인가? 유라파라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유라파는 이제 뭐냐면 그 생물이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왜냐? 거기에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그 얼음 덩어리 밑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생물이 살겠다. 생명이. 생명이 있을 거다. 근데 문제는 유라파 부근에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아. 근데 문제는 그 밑바닥에 물이 있고 거기 그 생명이 있을 거라고 검증을 못 하죠. 왜 검증을 못 할까요? 예? 왜 검증 못 해? 우리가 가서 그걸 땅을 팔 수도 없잖아. 검증이 못 되지. 그러면 요게 그 앞에 있는 영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 경우에 가설적 추론을 하는 거야. 이 가설적 추론은 뭐냐면, 자,
우리가 그 보면 바다에 보면 그 심해 있죠, 심해. 뭐 2000m, 3000m. 근데 2000m, 3000m에도 살아있는 생물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제 설레로 당연히 이걸 바탕으로 A라는 것들 바탕으로 가설추론은 유럽파에도 그 밑바닥에 2000m 뭐냐면 2000m는 아니겠다. 거의 뭐 10km, 20km 밑에는 그 물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요구와 심해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생명이 있을 거다.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걸 끄집어내는 거야. 새로운 원래 검증할 수 없는 것을 뭐냐면 적용하는 거. 이런 걸 가설추론이라고 해요. 그거 외에도 되게 많아요. 뭐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눈에 보고 인식할 수 없고 실험 집단, 뭐 통계 집단을 통해서 검증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가 이거 실험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다이아몬드와 비슷한 이제 형성 과정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사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갖고 다이아몬드의 형성 과정을 추론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 다 가설적 추론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영역적 추론을 대시해서 대전제가 법칙을 맞다고 전제를 받아들이며 논리적으로 그 결과가 확실하다. 그래서 영역적 추론은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나적 추론이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 가설적 추론.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설적 추론 기축법이라고 이제 쭉 하고 있고요. 쭉 설명하고 있고, 자, 피셔의 이제 변화를 보죠. 자, 앞에 설명한 그 뭐냐면 누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가설적 추론을 주장했던 퍼스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같이 조합을 시켰어. 이게 뭐냐? 일단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이걸 이제 인증적 사고라고 하는데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흔히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일어나요. 자, 영희와 철수가 있어요. 자, 영희와 철수가 손을 잡고 뭐냐면 그 극장도 가고 그 다음에 뭐 모텔도 가고 등등등 해. 그러면 우리는 영희와 철수의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뭘 할 수 있죠? 서로 사귄다고 하는 가설적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어볼 수는 없지, 밝히기 전에. 가설적 추론이야. 그래서 이제 가설적 추론하고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또 영희와 철수의 뭐냐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해서 검증하죠. 이걸 가설적 추론이라고 해. 그래서 역사도 마찬가지로 그 역사의 기록물은 외면만 있죠. 외면만 있어야 그 내면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면을 뭘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들 바탕은 가설적 추론을 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설적 추론하고 역사적 사회 속에서 그 비슷한 것들 사례를 찾아서 검증하죠. 이 기납적 추론이야. 그래서 이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합쳐놓은 것이 인증적 사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피셔는 그가 인증을 고안한 이유는 과학적 추론 하나의 가설적 추론부터 상상력을 발휘하여 믿을 만한 해석을 내놓는 역사적 사고 과정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설적 추론 외에도 플러스 시켜서 기납적 사고를 같이 플러스 시켜서 피셔는 역사적 사고에 관련된 내용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외워두셔야죠. 자료를 토대로 가설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뭐죠? 가설적 추론이죠. 그리고 기납적 단계를 통해서 이 가설을 뭐죠? 논리적으로 이제 뭐냐면 비춰서 모순이 없는 검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을 같이 플러스 시켰다. 인증사고를. 자, 부스는 이걸 좀 심화시켰어. 아까 말했던 역사적 사고, 인증적 사고하고 이걸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잃어버린 세계다. 왜 잃어버린 세계냐? 자, 그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그 외면에 보이는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이걸 이제 잃어버린 세계로 이제 응용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죠. 구조 상상이나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들 필요해. 자, 그래서 인증적 부스는 역사에서 인증적 사고를 받고 그걸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을 만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잃어버린 세계로 설명하는
이유,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면 역사적 사고가 영역처럼 원격과 논리적 추론에 의지하기보다는 상식적 판단에 의지한 사고이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나 있는 사실만 아니라 내재된 사상이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는 걸 기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을 짐작된다. 그러니까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주로 상식적 판단에 의존한 사고고 증거의 외면에 나타나는 사실만이 아니라 내재된 사상 및 의미를 추출한 것을 기납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거다. 이렇게 있죠.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되게 이제 기납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내면을 통해서 그 감정이나 구조 상상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상식 판단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라팔 보고 그 밑에 심해에는 생물이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알았죠? 우리가 심해를 통해서 그 밑에 생물이 사는 것처럼 상식적 판단을 통해 아는 거잖아. 그런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결국 가설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검증되면 그걸 통해서 그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기납을 결합을 시켜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외면은 기납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가설적 추론, 상식적 판단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뭐라고 한다? 이걸 잃어버린 세계다. 이렇게 이제 필요하죠. 상상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 외워두셔야죠. 이것도 파란책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역사적 사고는 논리적으로 확실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대신에 관련된 사건은 어떤 공통된 중심, 상상의 망을 끌어내는 거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사건의 그 공통된 중심,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그 끌어내는 것들을 뭐냐면 역사적 사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잃어버린 세계는 상상을 통해 재창조하는, 그러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잃어버린 세계는 상상을 통해 재창조하는 것은 주어진 세계를 놓고 가설을 세우는 퍼스가 가설적 추론을 볼 수 있다. 예, 여기까지. 그리고 가장 신뢰성 있게 해석하고 할 때 신뢰성하고는 기납적 추론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도 해야 되고 상상력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신뢰 있게 하려면 기납적 추론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 판단을 통해서 가설적 추론을 하고 상상력을 끌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가설적 추론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납적 추론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설적 추론의 이유, 그다음 기납적 추론의 이유, 이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또 있죠. 역사적 사고의 결과는 영역적 추론의 결과와 달리 확증하기 어렵고 반증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역사의 본성이고 피셔의 주만 인증식 사고를 한다. 그래서 반증 가능성 항상 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뭐야?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반증 가능성이 상존되다. 반증 가능성이 뭘까요? 이건 반증이 뭐예요? 반증 가능성은? 이거 누가 얘기했죠? 칼 폭포라는 사람이 얘기했죠. 자, 칼 폭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검증하는 방법에서 이게 좀 들어가면 좀 깊게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만 서 검증을 했죠. 자료차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이걸 실증이라고 하죠. 보통 실증집법은 가설 세우고 검증하잖아. 근데 이거는 진리를 검증하는 방법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가설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은 잘못된 거고, 자, 일단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게 아니라 가설에 안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안 맞는 거는. 그래서 안 맞는 것이 없을 때 이게 뭐냐면 반증 가능성이 없을 때 이게 가설이 검증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얘가 어디 갔나? 잠깐만요. 자, 이제 폭포가 어떤 예를 들었냐면 그게야. 자,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다. 이런 가설이 있어요. 모든 백조는 하얀색. 맞는 거 같죠?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다 했고 하얀색 있는 백조들만 찾아가지고 검증했어. 이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야. 왜? 이건 제대로 된 그 검증 방법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해요. 왜냐? 모든 백조는 하얀색이다 하면 이 하얀색이 있다는 걸 찾아가지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하얀색이 아닌 백조를 찾아봐야 돼. 근데 하얀색이 아닌 백조도 있죠. 뭐죠?
검은색 백조가 있잖아. 그러면 이 가설은 깨지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반증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설을 해갖고 뭐 가설적 추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다른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자료가 나와서 이게 뒤집어지면 사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증 가능성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것들이 존재하면 뒤집을 수 있다.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의 본질적인 게 반증 가능성. 이거 외워두세요. 예. 자, 그래서 역사적 사고 결과가 그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본성이 반증 가능성이 상중했다는 걸 좀 기억해 두고, 그다음 부스는 아까처럼 말한 것처럼 실험 연구를 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영국 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주요한 사람들과 사건에 대한 사진과 그림, 그리고 같은 시기에 유명한 연설이나 자료에 따라서 짧은 인용고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분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분류할 때, 두 가지 분류가 있어. 예. 하나는 그냥, 뭐냐면 단순히 보이는 것들만 보는 구체적 분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기술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진이나 자료나 인용고 같은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 추론된 성질이나 아이디어의 기초에 분류한 거야. 추상적인 분류한 거야. 설명적 어휘를 사용하고. 그래서 첫 번째 그 애들은 이제 좀 약간 직접적인 분류를 한 거예요. 사진에 나타난.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분류는 좀 추상적인 분류죠. 예. 그러면 첫 번째 분류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사고를 보이죠. 구체적이고, 두 번째 분류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뭐 좀 추상적 흑인과 백인의 어떤 권력관계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내재적인 거나 잠재적 의미의 근거에서 분류한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두 번째 분류 학생들은 이런 추상적인 근거에 따라서 분류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평하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를 볼 수 있는데, 이 구체적 단계든 추상적 단계든 그 뭐냐면 거기에 이제 보이는 인증적 사고에 주목한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뭐냐면 구체적 단계나 추상적 단계 다 인증적 사고에 속한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명시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요게 피셔가 말하는 인증적 사고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보고 분류에 의한 가설, 즉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단계, 가설 추론 단계와 그 가설을 여러 장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 여기 기납적 추론을 거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분류 학생들은 다양한 가능성의 근거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을 뿐, 그 나름대로 설정한 가설의 자료를 근거에 기납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셈이다. 반면에 두 번째 분류 학생들은 가설을 성공적으로 수립했고 기납적으로 검증되는 성공했다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단계 거쳤지만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학생 분들은 뭐냐면 그 기납적으로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가설적 추론 단계는 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설적 추론 단계도 했고 기납적 추론을 같이 했다. 그래서 검증에 성공했다. 그렇지만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인증적 사고가 나타난다. 능력의 편차에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증적 사고의 편차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단계든 두 번째 단계든 결국에는 뭐죠? 인증적 사고가 다 반영됐어. 근데 요 첫 번째 단계의 학생들은 인증적 사고가 좀 약간 부족했고, 왜냐면 기납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으니까. 반면에 두 번째 분류 학생은 기납이나 가설도 다 같이 한 거야. 그래서 둘 다 보이지만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데 누구 원이죠? 교사다. 그래서 그는 교사와 학생의 상관성이 높다고 통계 분석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돼서 교사의 교수 방법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역사적 사고 영향을 주는 개인 차원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열거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교수 방법과 가치관에 따라서 뭐냐면 인지 사고에서 첫 번째 분류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 분류가 또 나타날 수 있다 하면서 또 다른 내용에서 개인적 차원의 능력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건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그냥 보시고요. 요컨대 갖고 이제 그 내용이 있죠. 요약한 부분을. 자, 그럼 요약한 내용을 볼게요. 자, 인증적 사고란 역사 연구나 이해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과거 사건이나 주제의 전체적인 가설을 만들며
이를 검증하는 일련의 지식, 개념, 상상력, 감정이입 등을 이용해서 그 가설을 확인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인증적 사고에 이제 그 불색 정의가 나오고, 자, 인증적 사고력은 지능과 상관관계가 약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사고이기 때문에 능력의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스는 인증적 역사적 사고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단계와 추상적 단계. 이게 첫 번째 예의 유형이고 두 번째 예의 유형이죠. 학습 계열에 맞게 필요성을 지정한다. 이렇게 있죠. 자, 인증적 사고는 역사만 하는데 독특한 사고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했지만 과학에서 먼저 나왔다 했죠. 가설적 추론. 그래서 가설적 추론을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고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설적 추론의 결과 영역이나 기납에 의해 검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인증적 사고가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사고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과학에서 가설적 추론과 영역적 사고의 조합의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설적 추론은 같이 과학적 사고와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과학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뭐가 플러스 되죠? 영역적 추론이 플러스 되죠. 근데 뭐냐면 역사에서는 가설적 추론과 뭐가 플러스 되는 거죠? 기납적 추론 플러스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 뭐냐면 역사와 과학이 좀 틀리다. 가설적 추론을 같이 사용하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 차이점 이유가. 과학에서는 잠정적 결론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딱딱 떨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특한 역사적 사고는 인지적 사고가 거론되는 것은 아마 객관성 여부에 따른다. 과학 분야는 인지적 사고를 도입할 경우에는 결과의 잠정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불가피하지만, 그러니까 그 애매모호한 걸 싫어하잖아. 과학에서는 1이면 이거 2면 이지. 근데 역사에서는 결과의 잠정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A라는 해석이 있으면 B라는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반증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인증적 사고가 뭐냐면 과학적 사고와의 그 가설적 추론에 영향을 받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잠정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역사의 독특한 사고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에 가설적 추론을 같이 받아들였지만 그 인지적 사고가 그러니까 가설적 추론 그 과학적 사고가 그 과학적 사고나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나 가설적 추론을 받아들였지만 그 과학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과 기납적 영역적 사고가 결합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고는 가설적 추론하고 기납적 사고가 결합된 거고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그 과학적 사고는 잠정 가능성을 없애려고 하죠. 명확한 결론을 원하려고 했고 근데 역사학에서는 잠정 가능성을 인정하는 때문에 그 차이점이 벌어졌다. 그 얘기한 거야. 그럼 정리해서 얘기하면 자, 인증적 사고를 처음에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러니까 그 모태가 됐던 가설적 추론을 처음 제시했던 사람이 퍼스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퍼스가 가설적 추론을 제시했고 이 가설적 추론은 기축법이고요. 그래서 그 상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가설적 추론을 제시했는데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걸 이제 역사학에 응용한 사람은 피스죠. 그러니까 피스가 가설적 추론에다 뭘 플러스 시킨 거죠? 기납적 사고를 플러스 시킨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스는 거기에다 이제 뭐냐면 실험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잃어버린 세계를 통해서 상상적으로 가장 믿음 있는 것들을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가설적 추론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납적 추론이 필요한 걸 설명했어. 왜냐면 그 역사적 가설적 추론이 필요한 것은 상식적 판단에 입각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 추론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기납적 사고가 필요했던 건 뭐 때문인 거죠? 이거는 그 좀 더 내신의 가설을 신뢰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기납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적 사고 결과는 항상 반증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부수는 실험 연구 결과 두 가지 분류를 했죠. 그래서 하나는 추상적으로 분류한 학생들과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분류한 구체적으로 분류한 학생들이 있는데 둘 다 뭐냐면 가설적 추론이 보여. 아니 인직적 사고가 보여. 그렇지만 이제 첫 번째 분류 학생들은 좀 뭐냐면 기납적인 것들을 추론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두 번째 분류 학생들은 뭘 제대로 했죠? 기납적 추론을 제대로 했어. 완벽하게. 그러면 그건 다 누구 탓이죠? 교사들이죠. 교사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차이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분류와 두 번째 분류에 맞는 학습 방법을 개발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뒤에 보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학적 사고나 그 다음에 인증적 사고나 이 가설적 추론을 같이 빌려 사용했지만 결합 방식이 좀 틀린다고 했죠? 그 왜 결합 방식이 틀렸는가는 결론의 장정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차이점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적 사고를 마쳤어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인증적 사고. 그래서 인증적 사고도 나올 때가 됐어요 지금. 한번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네거티브적 사고인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거티브 사고가 뭐 그렇게 설명이 자세히 안 됐어.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전에 파란색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남색색 아까 앞부분 있죠. 그 다음에 그 이제 뒤에 좀 잠깐 이제 언급한 갈색색 부분에서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 사고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예, 이 부분을.